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최 소장님께서 분석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오늘 뭘 할까 준비하다가 이낙연의 이제 왜 패배했을까 예, 이런 회고와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하다가 네네, 이거 뭐 이제 게임이 끝났는데 그 패배한 사람에 대한 아픔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달갑지 않고 해서 그냥 다른 걸로 네. 하려고 했었는데 네, 김용민이가 꼭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또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오늘은 이제 이재명과 추미애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앞으로 왜냐하면 두 사람의 역량 진단을 이제 했었으니까 이 역량 진단 결과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와 민족과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되면 하고요. 네. 일단 뭐 우리 김용민 PD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낙연이 패배한 이유는 네. 삼김 시대의 정치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저는 봐요. 낡은 정치를 했다. 예, 그러니까 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정계를 주름 잡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70년대. 네. 그 이낙연은 김대중 계열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계파 정치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삼김 시대하고는 지금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이분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계파의 우두머리에게 충성해서 자리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지금 우리 국회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환갑이 넘은 정치인들 대부분이 그런 계파 정치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시대의 그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파 정치의 특징은 자기 계파의 머릿수를 늘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당의 헤게모니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으로 태어난 정부잖아요. 그런데 이낙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명박근혜를 사면하겠다. 그렇죠. 이게 내 소신이다. 네. 소신이라고 했어요.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캠프 관계자가 양정철 씨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건 그거 본인이 소신이잖아. 소신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게? 아이고. 너무 그 황당무계하죠. 이게 촛불 시민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김 시대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이명박근혜를 사면하겠다 그러니 멘붕이 온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왜 이분이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자신이 맡은 직무의 본질.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당대표면 당대표. 그러니까 직무의 존재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기업에서도 보시면 고위직을 맡잖아요. 그러면 고객을 위한 그 조직을 위한 성과를 못 내면 잘리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정치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국무총리 시절에 한 일이 없어요. 3년 4개월이나 총리 당대표를 했는데 네. 없다 말입니다. 예. 이게 미치겠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 저 김영민 PD가 하는 고구마 먹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번 대선에서 그 이재명 지지율이 왜 그렇게 높은지 예, 이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캠프 사람들은 이해 이재명 못했어요. 지사는 성과로 그러니까요. 그 점수를 땄지. 아니 이 양반이 그 사실은 진짜 굉장히 그 뭐 똥파리 세력들 이 친구들한테 혐오당하고 그 매도당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지역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점수를 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풍부한 그런 시간과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낙연 후보는 그걸 선용하지 못했어요. 뭐 그러니까요. 그 누구한테 그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말고. 아니 김대중계로 말하면 추미애도 김대중계예요.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근데 추미애는 시대의 변화를 이해했거든.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정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추미애를 보면 역사의식, 시대정신 이런 것이 온몸으로 체화된 사람이거든요. 그 이낙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왜 지지율이 높은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이재명이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의 모습을 단순히 그냥 성남시장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꼼수 부려가지고 경기도지사 된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 낮은 그 포퓰리스트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새 시대의 인물, 새 시대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 시민들의 일반 의지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 그것을 이재명이 끌어안은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그대로 표출시켜주는 거예요. 네. 정치를 통해서. 예. 그걸 행정으로 보여줬잖아. 네. 그 성과를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줬다고. 그게 정치라는 거를 이재명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국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네요.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 물을 먹으면 그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삼김 시대부터 해왔던 그 완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협이라는 미명 아래 야합을 협잡을 그렇죠. 하게 되죠. 그게 정치인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물을 그때 처음부터 먹어왔던 사람들은 지금 나이 든 사람들 네. 뭔 개혁을 해 그냥 이대로 해도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개혁, 사법개혁, 노동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뭐 산업 이 재벌개혁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은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고 반대와 저항, 위협과 회유를 돌파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없으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네거티브에만 몰입했던 거예요. 자기는 내세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네거티브에 매달려요. 그러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를 이낙연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경선에서 질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예. 아니 경선이 완전히 이제 끝났는데도 그걸 이해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3일 정도 칩거했다고 그러는데 칩거하는 기간 동안에 아니 어떻게 내가 질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저 친구한테 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이런 걸 영양 요소로 말하면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해요. 학습 능력이라는 영양 요소가 빵점인 거죠. 3박 4일 동안 칩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뭡니까 음. 그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 하고 예. 페이스북에 패자의 언어를 발표했어요. 네. 제가 첫 문장만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난 또 이 글을 보고 음. 좀 웃겼죠. 그러니까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음. 과제를 남겼지만 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합니다. 음. 저는 네.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이제 승복이라기보다는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수용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예.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로 남겼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흔쾌한 수용은 아니네요, 확실히. 예. 이게 무슨 문제냐? 예. 문제는 사표자 득표 처리가 잘못됐다. 그래,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예, 그런 예, 얘기입니다. 예. 보통 패자가 쓰는 언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 국민의 또는 당원들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반성의 언어로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패자의 언어예요. 이건 노무현도 그랬어요. 노무현은 수없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문재인도 그랬고요. 예. 노회찬도 그랬어요. 네네네. 유시민도 그랬습니다. 예. 유시민도 경기도지사 출마했다가 졌잖아요. 졌죠. 예. 아깝게 졌는데 네. 지고서 나온 첫 문장이 뭐냐? 도민들의 신임을 얻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랬죠. 예, 예. 네. 이렇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는 반성의 언어로 시작하는 것이 정치인이에요. 이런 반성이 있을 때 다음의 기회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 역량을 진단할 때 어떤 사건을 중시하냐면 높은 성과를 낸 사건도 중시하지만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리바운드 하는지를 보는 것도 역량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 사실 당원들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런 발언이 이제 사실 유권자들을 굉장히 떠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말은 없었네요, 보니까. 네. 예. 없었어요. 이 네.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참.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낙연과 비슷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계파 정치에 물이 든 사람들이죠. 네. 박병석, 김진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는 안 바뀌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시민들이 이재명에 환호하는 이유를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정치 국회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네. 시민들이 정치를 하는 거지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일반 의지가 정치인이라는 일꾼들을 통해서 표출되는 시대거든요. 지금. 네.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채 자기가 마음대로 시민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낡은 시대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이번 경선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삼김 시대의 마지막 세대, 마지막 막내인 네. 그 이낙연이 이제 퇴장함으로써 네. 이제 삼김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요. 네.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치의 시대, 일반 시민들의 의지가 정치인들에게 표출되는 그 represent라고 그러는데 네. represent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앞당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추미애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낙연 후보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그 미디어 또 오피니언이 유통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파 수를 그 머릿수를 많이 확보해서 네. 그러면 자기가 당을 장악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광주 전남에다가 유인물, 그러니까 공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 보면서 아, 참 이번이 많이 오래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 오늘 얼마 안 남았지만 진도 좀 나가죠. 아, 시간이 좀 남았어요? 네. 네네. 그럼 제가 보내드린 그 리더십 계명을 좀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예.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시간 되는 데까지. 네네네. 국가 개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리더십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리더십이 뭐라는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줬어요. 내가 이 분야 전공이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그 정치인들을 은퇴한 뒤에 정치인들을 쭉 보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네. 나의 그 그물망에 걸려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재명이었어요. 그때 성남시장을 할 때였죠. 예. 근데 성남시에서 하는 일들을 쭉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라도 성남시에 몇 번 갔다고.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봤다니까. 거기 이제 갈 일이 있어서 택시도 몇 번 그 성남시에 가서 택시도 타고 그랬는데 네. 민심을 들으려고. 물론 일부러 간 적도 있지만 거기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한테 꼭 물어봐요. 그 성남시가 그 시장이 바뀌고 나서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 뭐가 좋았냐? 택시 기사들이 피부로 닿는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좋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 말을 택시 기사들이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결과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고 이미 다 발표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신비한 행동이라서 현재 인사조직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일반화된 어떤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비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세 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신뢰를 확보하라는 것이고 희망을 공유하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플랫폼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뢰를 확보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신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뢰는 야, 너 나 믿지? 이런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신뢰는 나의 단점이나 약점을 드러내더라도 그 약점을 책잡아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곧 신뢰예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점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 막. 드러냅니까 스스로? 드러내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그 약점을 책잡아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 확신. 이것이 신뢰예요. 그렇지. 남에게 이제 나의 약점이 들춰져 가지고 비난과 질책을 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내가 드러내도 다른 사람이 나를 공공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다시 말하면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보충해서 보완해서 우리 다 같이 협력할 거라는 확신이 신뢰예요.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야 신뢰가 생기죠. 그렇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잖아요. 조직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신뢰가 오느냐? 비전을 공유할 때 신뢰가 와요. 우리가 다 같이 개혁을 하자.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관예우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하자. 이런 말하자면 비전. 그것을 공유할 때 신뢰가 확보되죠. 내심에서 공유돼야 돼요. 겉으로 말로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심에서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희망을 공유해야 돼요. 희망은 전략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희망을 공유해야 한다. 예, 예, 예.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런 비전을 향해서 가면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신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비전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 온갖 핍박, 온갖 저항, 온갖 방해 공작이 있어요. 네, 네. 이 장애물이나 난관을 뚫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네네네. 그 가도록 함께 가는 그것을 희망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거든요. 네. 그 전략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신뢰와 희망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과 추미애의 말과 행동에는 그것이 살아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삶을 보면 그 서사를 보면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삶의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마력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그래 왔거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희망을 공유하면서 살아왔거든. 네. 그것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나타났거든. 네. 그 결과가. 예. 그래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좀 길게 얘기할 건데 네. 제가 시간이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네. 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말은 이재명이든 추미애든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네. 그런데 누가 오더라도 이재명이 아니고 추미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세 번째 계명이에요. 이 세 가지 계명만 지키면 네.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지사로 옮기면서 은수미가 시장이 됐는데 성남시에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은수미가 하는지를 이제 쭉 봤어요. 제가 아주 속속들이 보지는 않았는데 은수미가 헤매고 있습니다. 이 보면 그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재명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게 누가 은수미가 아니라 금수미가 가도 거기 가서 이재명의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그걸 못 만들었어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죠.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재명이 이제 다음 민주 제4기 정부가 되면 반드시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재명이 떠나더라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 와서 홍길동이 오든 홍길서가 와든 누가 오더라도 이재명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안 나겠지만. 오늘 또 최동석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명과 추미애는 플랫폼만 구축할 수 있다면 독일의 코나드 아데나워 초대 총리 윌리 브란트와 같은 위대한 정치가 앙겔라 메르켈과 같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내가 드느냐? 이 세 사람은 플랫폼을 구축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누가 다음번에 총리가 되더라도
유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동석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